간략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 수업을 들어가면, 일단 오늘 수업은 기술 예측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술 예측이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기술 예측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HCI 분야와 기술 예측이 어떤 관계를 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네 가지 꼭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는 거는 기술 예측의 예측 방법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좀 이론적인 거라서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기술 예측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번 강의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동영상을 보셨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마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좌측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전통적으로 이 각각의 산업이나 시장에서 거의 이제 주도하는 플레이어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초창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금융권에서는 뭐 KB나 신한, 뭐 하나 이런 은행들이 있는 반면에 P2P 대출 쪽에서 보면은 8%나 랜딜 이런 신생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P2P 대출을 예를 들었냐면, 제가 나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좀 연구를 하고 있고 학위 논문도 이쪽을 써서 이렇게 이제 기존 금융기관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봤는데, 이 나름 제 생각에는 이 시장이 향후에 금융권에서 핀테크와 맞물려서 좀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P2P 대출, 미국이 이제 시장 규모로는 이제 중국이 가장 큽니다. 중국이 워낙 기존의 금융기관의 인프라가 안 깔려 있어서 새로운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P2P 대출이 워낙 우후죽순으로 많이 커서 시장은 가장 큰데, 실제로 좀 이제 P2P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시장 건전성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전 세계 P2P 대출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랜딩 클럽이나 프로스퍼 같은 기업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거의 익스포네이션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 데이터인데 아마 지금도 저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기존에 앞서 보셨던 기존의 호텔 기업들하고 에어비앤비 보는데,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기업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가 바로 시가총액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의 호텔 같은 경우는 2014년을 중점으로 해서 좀 많이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에어비앤비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비슷한 유형의 창업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런 기업들이 저런 에어비앤비 같은 창업 기업들이 저런 대기업들하고 견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오히려 보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 안 해서 이제 2015년 8월 데이터인데, 거의 시가총액에서 기존 호텔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훨씬 더 지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기술의 변화가 기존의 기술의 변화가 기존의 산업을 순식간에 이렇게 바꾸는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제 메이저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관련 산업의 기술 예측으로 인해서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 기술이
기술의 변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예측에 실패할 경우에는 거의 기업의 존립에도 위협이 될 정도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술 예측과 관련해서 이제 용어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컴피턴스 트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능숙함의 덫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기업들이 어떠한 연유든 그러니까 뭐 확신에 갖고 자기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리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화는 하고 싶은데 변화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고 그런 거를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어느 조직을 가시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에어비앤비나 랜딩클럽이나 프로스포 같은 창업기업을 가시면 조직이 상당히 슬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상당히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기존의 이제 큰 기업들 그러니까 분명히 미래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자기네 그 사업 영역을 침범해서 위협적인 존재임은 알지만 기존의 구성원이나 조직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다 보면 자기네 저 기술이 자기네 조직의 위협적인 존재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키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노키아가 아마 PCS 폰, 뭐 셀룰러 폰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근데 지금 노키아 폰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PCS하고 셀룰러 폰에서 거의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바로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든 기업이고요. 소니 워크맨도 마찬가지로 MP3나 이런 다른 기기들이 나오면서 바로 무너졌고 코닥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인데요. 실제로 코닥이 이제 그 필름을 만들어서 인화하는 사진을 사진 시장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필름 산업이 망하게 된 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망했잖아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개발한 기업이 바로 코닥이거든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코닥이 가장 신기술을 먼저 개발했으니까 가장 먼저 그 새로운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것을 조직 구성원 중에 일부 또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냐면 기존의 필름이 자기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는 그 조직원들이 많았고 그 의사결정 체계에서 기존의 그 의사결정 체계나 기존 멤버들이 그런 기존의 그 잘 나가는 환경이 바뀌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조직에 들어가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기술의 변화, 저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이고 나중에 그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못 바뀌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브리테니커도 마찬가지고 브리테니커도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 백과사전에서는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CD나 뭐 웹 사전들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브리테니커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CD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는 했었는데 기존에 종이로 파는 거에 대한 영업맨들의 저항이나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술의 변화에 있어서 기술의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조직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순전히 이제 기술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처럼 그러니까 그 컴피턴시 트랩이라는 거는 기술 예측을 못해서 그 기업이 무너진 게 아니라 기술 예측은 뭐 정확히 했던가 아니면은 실패하지는 않았는데 그 기존의 좋은 환경에 그대로 이제 안주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이제 컴피턴스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예측 관련해서 이제 실패한 사례들을 들 때 이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 한번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술 예측이 왜 중요하냐?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R&D 비용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애플 사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우리나라 R&D 예산 GDP 대비 R&D 예산이 상당히 높은 비중인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요. 이처럼 개별 기업이나 국가나 해서 그 R&D 비용이 상당히 이제 지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에 잘못된 R&D 투자를 집행하게 되면 그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예측을 정확히 해서 실제로 미래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보면, 그 지금 자동차 바퀴 보면 뭐 철제 휠에다가 이제 타이어는 고무 타이어인데 1990년대입니다. 듀퐁이 그 케브라라는 아주 그 실제 섬유보다가 훨씬 더 강하고 가벼운 그런 그 신소재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한 5억 달러, 우리나라 돈 5억 달러면은 지금 한 5천억이죠. 근데 5천억이 듀폰 같은 진짜 그 글로벌 대기업한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5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 돈을 투자해서 이제 케브라라는 신소재를 발명을 해서 그걸 이제 고민을 해서 어디에 적용을 하려고 했냐면 그 자동차 휠이 철제고 그러니까 무겁고 하니까 이걸 신소재로 하면 자동차 경량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철제로 교체를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게 훨씬 더 철제 소재보다가도 우월하고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는 그대로 날려버리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실패한 이유는 물론 이거는 기술 예측이 실패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기술 예측을 실패한 건데 실제로 그게 기술이 훨씬 더 기존의 기술보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섬유 소재가 철보다가 설마 강하랴 아니면 뭐 그런 안정감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듀퐁이 아니라 일반 모든 기업에서 R&D 비용 5천억을 그냥 날려버렸다면 거의 기업이 무너지는 기업들이 한 상당수였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삼성 갤럭시 S7 뭐 배터리 펄에서 거의 못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그 분기에 손실 처리한 게 한 3조 정도 됩니다. 3조 원을 매출에서 떤 게 아니라 순이익에서 떨었습니다. 그러면 매출 3조 원은 대단한데 순이익 3조면 우리나라에서 분기가 아니라 연 단위로 해도 순이익을 3조 내는 기업 찾기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3조를 만약에 그 순식간에 손실 처리를 했으면 거의 무너지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만큼 크니까 살아남았지, 이처럼 기술 예측을 잘못해서 그게 배터리 기술 예측을 잘못해서 배터리를 잘못 만들어서 그게 상용화가 되는 단계까지 그거를 발견 못하고 그대로 집행했다 그러면 이처럼 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한 R&D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 예측이 점점 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